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결혼 후 저와 더치페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리통으로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에 침대에 쓰러져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힘없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진통제 한 갑만 사다 줄 수 있을까? 그는 침대 옆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먼저 돈부터 보내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와? 그 순간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수술실 밖에서 남편을 막아서고는 그의 전화를 가로채 시어머니께 걸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수술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제가 가진 돈이 좀 부족해서요. 그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더치페이 하기로 했잖아. 그건 당신 개인 지출이니 알아서 해결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음속엔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친엄마도 아니니까요. 사실 더치페이라는 생각은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결혼 후에 더치페이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미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칼같이 나눠야 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반박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왜 이 집 명의는 내 앞으로 안 해주는 건데? 한때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력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민준과 저는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결혼하고 나서부터 민준은 홀어머니를 모시고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고집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편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우며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논의할 때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저희 집이 요구한 예단에 대해 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딸을 팔겠다는 겁니까?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해요? 시어머니의 말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처럼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고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다급히 무릎을 꿇고 제 부모님께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결국 양가의 합의 끝에 민준인에서 3천만 원을 보태고 저희 집에서 5천만 원을 더해 차를 한 대 사기로 했습니다. 차는 제 이름으로만 등록되었죠. 미래를 위해 아빠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해 주셨는데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민주는 어머니가 시골에 홀로 계시는 것은 불효라며 기어코 저희 신혼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반박했습니다. 당신 양심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집 사는데 당신 돈 한 푼이라도 보탰어?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거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우리 집에서 냈어. 민주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 명의에 내 이름은 넣어주지도 않으면서 평소에 내 돈은 쓰고 싶어? 어떻게 당신 좋은 것만 다 차지하려고 해? 순간 절망감이 밀려와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강도 같은 논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으니 그의 소원대로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좋아, 더치페이 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들을 나눠야 할지 명확히 말해봐.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여보. 당신은 역시 다른 여자들이랑은 달라. 저는 혐오감에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치페이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어떤 항목을 각자 부담할 건지 정하자고.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대출금 갚을 건 없으니까 엄마 말로는 내 월급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당신 월급은 생활비로 쓰면 된대.
만약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은 당신이 사는 거고 비용도 전부 당신이 부담하는 거지. 물론 내가 쓰는 부분은 사용 횟수에 따라 나눠서 낼게. 저는 실망과 치밀한 계산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이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더치페이가 뭔지는 알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고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저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알지. 그냥 각자 반반 내는 거 아냐? 하지만 난 남자니까 돈을 모아야 한다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돈은 모아서 뭐 하게? 결혼 또 하려고? 저는 가차없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제 말에 막힌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한참을 생각한 후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 결혼까지 했는데 이런 푼돈 가지고 따지는 거야? 집에서 돈 써봐야 얼마나 쓴다고? 역시 우리 엄마 말대로 당신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 돈을 보고 결혼한 게 맞았어. 민주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태도로 저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한 달 월급은 300만 원 남짓이었고 제 월급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실제 수입을 숨겨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심지어 제 월급이 자신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월급은 제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제가 왜 그의 돈을 탐내겠습니까? 그가 입고 걸치는 비싼 옷과 시계는 모두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누가 자기 돈을 뺏어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쓰는 것도 각자 알아서 해결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쉽게 동의하자 오히려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그는 눈을 굴리며 이 계산의 손익을 따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역시 당신이 날 제일 잘 알아준다니까. 저는 역겨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오히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매일 돈 계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자유롭게 해결했습니다. 월급을 생활비에 보탤 필요도 없으니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샀습니다. 예전에 민주는 제가 집에서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심지어 불효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남들이 알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퇴근하고 와서 밥 안 해?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집에서 더 가깝잖아. 그리고 당신은 여자고. 내가 밖에서 돈 버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안 쓰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저희 집은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차는 한 대뿐이었고 민준이 매일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걸어서 출퇴근해야 했고 그가 차로 오가는 시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시어머니께 저녁을 차려드리러 집에 가기 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차 사는데 내 돈이 3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빌려줘야 해? 우리는 크게 다퉜고 저는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저를 찾아와 펑펑 울며 자신이 살아온 힘든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서 꼬박 3일 밤낮을 울었고 제 마음속의 분노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조수석에 막 앉았을 때 시트 위치가 약간 앞으로 당겨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태웠어? 저는 떠보듯 물었습니다. 민주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동료 하나가 너무 취해서 마침 지나가는 길이라 집까지 태워다 줬어. 저는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거리를 가늠해보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자 동료였어? 그 말을 듣자 민주는 즉시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여자 동료면 뭐 어때서? 술에 취해서 운전을 못하니까 아파트 입구까지만 데려다주고 바로 왔어.
절대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내가 못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왜 그렇게 긴장하는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오늘도 저녁하러 안 들어올 거야? 저는 그에게 장을 보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고 답장했습니다. 미리 장 봐놓고 저녁 준비하면 되잖아.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야겠어? 정말 철없네. 민주는 불만 가득한 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장 보고 요리하면 그 장 본 돈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 우리 둘이 먹는 양에 따라 나눠야 해. 제가 되묻자 그는 비꼬는 투로 답했습니다. 장 보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그래? 3만 원이면 돼. 보내줄게. 아주 돈독이 올랐구나.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렇게 따져야겠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당신이 다 노리고 있었네. 유라 씨가 말한 김치녀가 바로 당신이었어. 김유라는 지난번 술에 취해 민준이 집에 데려다 준 그 여자 동료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죠. 그녀는 스스로를 신세대 여성이라 칭하며 남편 돈에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이 민준의 가치관과 잘 맞았습니다. 민준은 종종 김유라를 칭찬하며 그녀가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고 알뜰하며 재테크에도 능히 가정을 잘 꾸려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진통제 사달라고 했을 때는 그 몇천 원 가지고 왜 그렇게 따졌는데? 일주일 전 저는 생리 중이었습니다. 몸이 허약한 데다 찬 기운까지 겹쳐 생리통으로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무실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자니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부장님은 특별히 휴가를 내주셨고 친한 동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며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서랍에 있는 진통제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현관에서 힘겹게 신발을 벗으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직접 찾으면 안 되니? 내 집인데 나는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서 약을 제대로 찾겠어? 잘못 찾아서 줬다가 탈이라도 나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저는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거실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고 고통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한참을 뒤졌지만 진통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진통제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민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퇴근하고 얘기해라고 말하며 무심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난 떨기는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떤 여자가 생리 때 안 아프다고. 우리 마을 여자들은 아파서 기절해도 진통제 하나 못 먹고 살았어. 너는 참 유별나다. 조금 아프다고 그걸 못 참고 내 아들한테 공짜로 약 사달라고 조르다니 정말 뻔뻔하구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배가 뒤틀리며 온몸이 떨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네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며칠 전에 내 아들이 자기 돈은 자기가 알아서 써야 한다고 했을 때 너도 그러겠다고 대답 잘만 하더니 돌아서서는 내 아들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늘처럼 날카롭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에어컨에서 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고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에 손이 닿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은 마치 제 손목을 부러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과거 농사일로 다져진 그녀의 손아귀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손목의 격렬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내가 에어컨 좀 쐬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 집도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거고 전기세도 내 아들이 내. 추우면 내 방에 들어가든가. 여기서 내 눈에 거슬리게 하지 마. 시어머니는 경멸에 찬 표정으로 말하며 리모컨을 빼앗아 온도를 더 낮췄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이대로라면 서울에 집 한 채 사려면 30년은 좋게 걸릴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아들이 이미 다 말했어. 이 집은 자기 거라고. 나중에 이걸로 노후 준비할 거라고 했단 말이다. 경고하는데 내 노후 자금에 손댈 생각 마라.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한테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구나. 저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등기부등본을 주워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럴 리 없어, 절대 이럴 리 없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비꼬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지금은 등기부등본에 있는 글씨는 잘만 읽으시네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화를 내며 등기부등본을 내던지고 황급히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쾅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몇 분간 앉아 있었지만 배는 여전히 너무 아팠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진통제 좀 보내줘. 그건 당신 개인 지출이니까 당신이 돈을 내야지. 이렇게 하자.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사다 줄게. 나머지는 내 수고비로 하고. 민주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고 서러움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 결혼한 사이야. 그런데 이럴 때까지 그렇게 따져야겠어? 말 함부로 하지 마. 진통제 사봤자 나랑 우리 엄마는 쓸 일도 없어. 오직 당신 혼자 쓰는 거잖아. 당연히 당신이 돈을 내야지. 민준의 목소리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문득 연애 시절 생리통으로 고생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은 항상 세심하게 핫팩과 진통제 그리고 흑설탕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생리대를 갈러 화장실에 갈 때면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다 주고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묻곤 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아프면 바로 소리쳐. 내가 바로 달려들어갈게. 제가 괜찮다고 수없이 말해도 그는 여전히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순식간에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돈 안 낼 거면 내가 사다 줄 이유도 없지. 민준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똑같은 목소리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니. 됐어.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배달 앱으로 신속하게 진통제를 주문했습니다. 배달은 매우 빨랐고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었습니다. 민준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민준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인 진통제를 보고는 시어머니가 사준 것이라고 오해하고는 즉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부려먹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생리통 심할 때 아래층에 약 사러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 집에는 엄마 혼자 계셨으니 당연히 엄마가 사다 주신 거겠지. 민주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생리통이 심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그 더치페이 원칙 때문에 일부러 약을 사다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반박하려던 찰나 민주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쓴 돈도 나한테 보내줘야지.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배달 앱을 열어 주문 내역 페이지를 그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누가 산 건지 똑똑히 봐.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난 또 엄마 돈 쓴 줄 알았잖아. 배달비로 3,000원이나 썼네?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그 돈이면 차라리 나를 주지. 민주는 그깟 3,000원에 또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유라 씨한테서 좀 배우지를 못해? 그 사람은 그렇게 절약할 줄 아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 거야? 민주는 저를 째려보며 경멸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 또 김유라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모두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집에 바디워시 다 떨어진 거 몰랐어? 시어머니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눈을 부릅뜬 모습이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사놨어? 이렇게 더운 날 땀 뻘뻘 흘리고 집에 왔는데 씻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고 침방울이 제 얼굴에까지 튀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세면용품은 너무 비싸서 민준 씨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면용품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다고 그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모품은 저 혼자 구매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저 사용하기만 할 뿐 세면용품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쓰고 남는 돈은 돌려드릴게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QR 결제 코드를 내밀었습니다. 뭐, 지금 날강도야? 샴푸랑 바디워시가 왜 그렇게 비싸? 내 돈 뜯어내려는 거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계산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네. 민주는 마치 외계인이라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 우리 동네에서는 10,000원이면 다 사는 걸.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5만 원을 달라고 해? 배짱도 좋구나.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기세는 저를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이건 횡령이야, 횡령. 세면용품 사면서 몇 푼 떼어 먹으려고 해?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모으겠어? 저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핑앱의 구매 기록을 열어 화면을 민준의 눈앞에 바로 들이밀었습니다. 똑똑히 봐. 내가 당신들 푼돈이나 노리는 사람으로 보여? 정말 치사하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잘 익은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당신이 유통기한 지날까봐 사놓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맞춰주느라 그냥 써준 거라고. 연애 2년 동안 그는 이런 사소한 일에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비싼 제품을 쓰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내가 매달 5만 원을 줄게. 당신도 5만 원을 보태. 그렇게 모인 생활비는 당신이 관리하고 집안에 필요한 물건은 당신이 직접 사. 제 제안에 두 사람의 얼굴이 그제야 조금 풀렸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집으로 수많은 택배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민준이 인터넷에서 찾아낸 품질 보증도 없는 저가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써? 저는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제대로 된 상표가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신이 나서 택배를 뜯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지.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이거 전부 유라 씨가 추천해준 링크에서 산 거야. 이게 다 직원들만 살 수 있는 고품질의 비매품이래. 유라 씨네 집은 전부 이런 것만 쓴다더라. 내가 전부터 당신은 돈 아낄 줄 모른다고 했지?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야. 민주는 마치 큰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 이렇게 쪼잔한 사람인 줄 왜 몰랐을까? 저는 그를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 숨겨둔 비싼 여행용 세면용품 세트를 만지작거리며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꿈속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악!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큰 마음 먹고 고급 화장품을 구매했고 더 비싼 네일아트를 받았으며 마음에 드는 옷과 가방을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들였습니다. 매달 5만 원만 내서 저 탐욕스러운 두 사람을 달래주면 삶은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나가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주는 겁에 질린 채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내 몸에서 왜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지? 그리고 너무 가려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민준의 몸에는 크고 작은 흰 반점들이 가득했고 어떤 곳은 이미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은 그가 긁어대서 피가 나고 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말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진균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한 걸음 물러서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혹시 가지 말아야 할 곳에라도 다녀온 거 아니야? 민주는 계속해서 몸을 긁어대며 마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다급하게 해명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욕실로 달려가 바디워시를 집어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혹시 이 바디워시 때문인가? 이거 쓰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쓰고 나서부터 이랬어. 저는 바디워시를 빼앗아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랑 어머니는 며칠 동안 썼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잖아. 김유라 씨네 가족도 한동안 썼다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아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걸 거야. 오늘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즉시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끔찍한 몰골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져서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하려다 멈칫하고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며칠 지나면 저절로 나을지도 몰라. 병원 가서 검사 받으려면 몇십만 원은 깨질 텐데 정말 그 돈 쓸 수 있겠어? 민주는 결국 4~5일을 병원에 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사이 몸의 흰 반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감염될 것이 두려워 저는 회사 출장을 핑계대고 조용히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과 김유라에게 둘만의 공간을 마련해준 셈이죠. 시어머니의 불평 섞인 말을 통해 저는 민준이 밤새 가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피부가 거의 완전히 감염되었으며 심하게 손상된 부위 몇 군데는 절제해야 하고 매일 약물 목욕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술과 치료 약물 비용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내로서 제가 민준을 돌볼 책임을 져야 하며 그의 치료비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저는 출장 중이라 불편하다는 핑계로 그 요구를 거절하고 일부러 김유라를 언급했습니다. 김유라는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부지런히 오가며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등 마치 헌신적인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김유라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민준은 금방 퇴원했습니다. 민준의 피부병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생각될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김유라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슴 아플 정도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녀의 양옆에 앉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건 그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당신처럼 알뜰하고 살림 잘하는 아내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시어머니가 김유라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맞아, 유라 씨.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는 정말 행복할 거야. 민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김유라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칭찬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유라가 민준을 정성껏 돌본 사실이
어찌어찌 그녀의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고 두 사람은 크게 다퉜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바람피운 년이라며 맹비난했고 이혼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그 복은 당신한테 온 거네. 소중히 여겨야지. 저는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그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뜨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즉시 먹구름 낀 하늘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우리는 그냥 유라 씨를 위로해주고 있었을 뿐인데 성희 당신은 유라 씨처럼 동정심을 좀 보일 수 없어?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범한 척 말했습니다. 그럼 좋아. 내 남편을 그냥 그 여자한테 줘버릴게. 이게 진짜 동정심이지. 안 그래? 이 말이 끝나자마자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처럼 험악해졌습니다. 성희, 너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야? 민준이 이를 악물고 분노에 차 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의 휴대폰을 낚아채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대화 상대는 이미 김유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할 셈이야? 저는 그를 향해 도발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화가 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희, 너 미쳤어? 누가 멋대로 내 휴대폰을 보래? 나랑 유라 씨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매일 입만 열면 유라 노래를 부르더니 기회가 왔잖아. 놓치지 마. 그 사람 이혼했으니 빨리 잡아야지. 나중에 재혼이라도 하면 당신 차례는 안 올걸. 김유라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즉시 불쌍한 척하며 민준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민준 씨, 다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두 분이 다투게 됐네요. 저 이제 가볼게요. 민준은 안쓰럽다는 듯 김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위로하고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민준은 김유라의 손을 잡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어머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드디어 저 골칫덩어리들을 쫓아냈네. 사실 그 소문은 제가 일부러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김유라의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제가 시어머니가 자랑 삼아 보낸 사진을 전송해주자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유라는 민준에게 다정하게 밥을 떠먹여주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사랑스러운 부부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손발을 못 쓰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챙겨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사진은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김유라는 불륜으로 인해 재산 분할에서 집을 받지 못했고 민준은 어쩔 수 없이 작은 원룸을 얻어 그녀와 달콤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큰 집 생활에 익숙해졌다며 원룸으로 이사 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가끔 민준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투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인데 우리 엄마한테 좀 잘해줘. 혼자서 날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결혼한 후에야 고생하기 시작했나? 당신을 위해 빨래하고 밥 해줄 때는 힘들다는 생각 안 들었어? 이제 와서 며느리가 생기니까 그 고생을 알게 된 거야? 정말 어머니가 안쓰러우면 돈 많이 벌어서 간병인이라도 몇 명 붙여드려. 밥도 다 씹어서 먹여드리게. 나한테 와서 효자 노릇하지 말고 보기 싫으면 그냥 어머니 모시고 가서 잘 살아.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굴지 말고. 속 시원하게 욕을 퍼붓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고 단지 이혼 서류를 보내주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민준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언제쯤 집에 돌아올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성희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걔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집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요리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이번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 해요.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여자란 게 다 그렇지.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고 좀 달래주면 금방 순해질 거야. 제 아내인데 왜 저를 챙겨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제 돈만 노리고 자기는 편하게 살잖아요. 저는 이제 걔한테 질렸어요. 아내 노릇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김유라도 전화기 너머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민준 씨는 매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형님은 빨래도 밥도 안 하려고 해요. 전혀 민준 씨를 생각해주지 않아요. 이건 정말 염치 없는 행동이에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얼굴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치페이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이 집에 사는 월세부터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몇 달째 공짜로 살게 해줬잖아. 민준, 당신 설마 그 돈도 못 내는 건 아니겠지? 민준의 어머니는 제 모습에 깜짝 놀라 황급히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감싸준 채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파트 단지의 시세 정보를 정리해서 민준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평형의 월세 가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결국 가장 저렴한 가격을 선택하고 제게 돈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는 그저 희미한 기쁨만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분노에 차보낸 메시지는 읽지도 않고 바로 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조금 늦게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민준의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집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제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응급검사를 한 결과 갑작스러운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으며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2,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옆에 있던 구급대원들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빨리 좀 와줄 수 있어? 민주는 거친 숨만 몰아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런 짓이나 하고 있다니 정말 인간도 아니야. 어머니 상태가 위급해서 우리 모두 경황이 없어. 당신이 내 남편인데 와서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계속해서 그를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기 저편의 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대신 김유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 아마 민준이 계속 움직이지 않자 김유라가 초조해져서 말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분도 어른인데 자기 몸은 알아서 챙기시겠지. 꼭 당신이 직접 가서 돌봐드려야 해? 그녀가 민준을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구급차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저를 상간녀로 오해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밖에서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모른 척 해줄게. 하지만 지금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잖아. 와서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몇 달인데 그 여자 때문에 이 가정을 버리려는 거야? 말 좀 해봐, 여보. 우리 2년 넘게 만났고 결혼한 지는 이제 겨우 몇 달이잖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저는 계속해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 때문에 급하게 큰돈이 필요해. 나 돈 모아둔 거 없는 거 알잖아. 당신이 좀. 그제야 민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군. 성희,
내가 당신을 잘못 봤어. 우리 더치페이 하기로 했잖아. 이건 당신 개인적인 지출이니까 알아서 해결해.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는 말을 마치고 다시 전투에 돌입하는 듯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계속하자. 전화를 끊자 구급차 안의 대원들이 모두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젊은 구급대원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입가에 번지는 옅은 미소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내 친엄마도 아닌데, 뭐. 수술은 매우 시급했습니다. 이전은 민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벌거벗은 채 서로를 껴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김유라는 부끄러운 듯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나 지금 바빠. 네 엄마 치료비 나한테서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 차는 내가 갖고 집은 네가 가져. 내가 3천만 원 더 줄게. 그걸로 차값 퉁치고 우리 이걸로 완전히 끝내자. 보호자의 서명과 수술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은 제때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 먼저 수술을 하고 비용은 나중에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제야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밤샘 수술 끝에 민준의 어머니는 겨우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안타깝게도 발견은 빨랐으나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산민준의 어머니는 결국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수술비를 납부할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민준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저는 경찰과 함께 민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김유라와 다정하게 눈빛을 교환하며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자 마치 제가 그에게 큰 빚이라도 진 것처럼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나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할 필요까지 있었어? 이런 사소한 일로 경찰까지 부르다니 정말 유난스럽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구경꾼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이게 사소한 일이야? 민준, 너 정말 인간이야? 그는 차갑게 비웃으며 경멸에 찬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쓰러뜨린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분노에 참말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그분은 우리 어머니라고. 내가 어젯밤에 너한테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그런데 너는 왜 전화를 안 받고 김유라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어? 어머니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저는 분노에 차 그를 다그쳤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성희, 너 미쳤어?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김유라는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와 민준 씨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앞으로 다른 동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래? 어젯밤에 두 사람이 한 방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결백하다고? 참 대단들 하시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어젯밤 민준이 제게 보낸 침대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유라에게 쏠렸습니다.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이 있었기에 상간녀라는 존재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유라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딥페이크라고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딥페이크? 저런 기술이 있으면 사진 한 장만 만들었겠어? 나라면 동영상을 풀어서 망신을 줬을 텐데 요즘 워낙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혹시 모를 일이지.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잔꾀로 상황을 뒤집으려고?
저는 침착하게 채팅 기록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보낸 사진과 이혼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팅 기록은 위조할 수 없지. 그만해. 민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분노한 사자처럼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쳐냈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휴대폰 부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흐느끼는 김유라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을 찢어버릴 듯한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우는 여자 괴롭히지 말고. 그의 말에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한 기계가 넘쳤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냉소했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너희 둘, 내가 한 명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서 돈이 없어 치료도 못 받고 누워 계신다고. 저는 일부러 병원비 청구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위에 적힌 숫자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주는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청구서는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난 이미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지금은 숙려 기간일 뿐이야.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라고. 나한테서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 김유라는 옆에서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감정이 끝났고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저는 상간녀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제 마음을 찌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민준을 떠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이혼한 거 맞아? 치료비 정말 안 내줄 거야? 민준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안 돼.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 믿겠어. 민준, 네가 그렇게 무정한 사람일 리 없어. 저는 일부러 그를 자극하며 그의 얼굴에서 어떤 미세한 감정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비웃으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네가 어떻게 되든 나랑은 상관없어. 네 어머니가 죽든 살든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말이 바로 이거야. 민준, 드디어 내 본색을 드러냈구나. 민준은 제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자 김유라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나타나 산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준 씨, 아직 가실 수 없습니다. 어머님 관련해서 서명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기계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전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겨내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경찰은 민준에게 그의 지체 때문에 어머니가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뺨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병실 안에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고 그는 힘이 다할 때까지 스스로를 학대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가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는 듯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지만 다시는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노동으로 얻은 병을 앓던 어머니는 이번에는 병마를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끝없는 공허함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주위의 간호사들은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누구 보라고 저러는 거야? 내가 구급차에 같이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죽으면 죽는 거지라고 차갑게 말하던 사람이 저도 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상간녀랑 놀아나고 있었다면서요? 정말 뻔뻔하네요. 맞아요. 친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밖에서 놀아날 정신이 있었다니. 민주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침대 곁에 엎드려 의지할 곳을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김유라는 동정심에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전부 너 때문이라고?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민주는 불타는 눈으로 김유라를 노려보더니 그녀 위로 몸을 던져 두 손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옥 구덩이에 한 번 빠졌으면 족합니다. 한 달 만에 만난 민주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엄마는 집에서 혼자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의 말에는 감사함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바람나서 어머니를 버렸을 때 나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우는 모습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내가 학교에 갈 때마다 혼자 남겨진 엄마는 항상 내가 곁에 더 있어주길 바라셨어.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운 비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민준도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힘없이 허리를 숙여 제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적어도 우리 엄마가 어둠 속에서 외롭게 떠나지 않게 해줘서. 엄마는 외로움을 가장 무서워하셨거든.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민주는 김유라를 찾아가 그들의 사적인 사진으로 협박하여 강제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민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김유라는 수많은 노골적인 영상을 찍어야 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김유라에게 냉담했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김유라는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 주변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힌 것입니다. 그 후 민주는 김유라를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났고 그들의 소식은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별이야, 조금만 천천히. 아빠가 저를 향해 다정하게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석양빛이 물든 해변을 달렸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모래사장에서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성은 성이고 엄마 이름은 희자로 끝나서 제 이름은 성희입니다. 애칭은 별이죠. 부모님은 제가 하늘의 별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빛을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셨어요. 저는 넘치는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 아빠랑 엄마가 항상 곁에서 응원할게. 그 말씀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 생활을 끝낸 후 저는 차와 집을 모두 처분하고 모아둔 돈을 정리하여 부모님과 함께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분은 자유롭고 상쾌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소개팅이라도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보길 바라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왜 굳이 결혼이라는 굴레에 저를 가두려고 하세요? 다행히 부모님은 저를 이해해 주셨고 다시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신념과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저와 부모님은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고 지금은 하와이의 해변에 앉아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기분은 정말 최고입니다. 별이야, 빨리 와. 파도 온다. 엄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음속에는 끝없는 행복과 만족감이 차올랐습니다. 별이는 언제나 앞만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꿈과 행복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